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버텨줍니다. 어제 급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지탱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은데 오늘도 올라가 주거나 보합권은 굉장히 의외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 지수, 항생 지수 모두 내리거나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어제 이어서 연 이틀 아시아 증시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나 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락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감보다는 오늘 역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확실한 건 기대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주가 밸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이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에서 계속해서 밀렸고 그동안 좀 속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애둘러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속았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았던 경험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파가 오늘까지는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반등 추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섣부르게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는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오를만 하면 눌리는 모습이 오늘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를 피하고 보자라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중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내부 시장 역시 지금 저물가 계속되고 있고 성장률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대내외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떤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들어 5개월 연속 0%대 저물가 추세가 계속된 건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하며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저물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전 분기보다 0.4%나 감소해 10년여 만에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4%로 3월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 반영되며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 더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가족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마련된 누진제 개편안은 모두 3가지로 첫 번째는 현행 3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에만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역 협상을 패권국의 횡포로 규정한 중국의 공식 입장에 대해 미국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백서와 최근 성명을 통해 양국 무역 협상의 본질과 경과를 왜곡하는 비난전을 추진하려고 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빠지긴 하는데 지금 코스피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약보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2066.04포인트인데 하루간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70포인트 장 초반에 터치를 했습니다. 2070 찍고 쭉 지금 중국 시장 개장과 동시에 빠지나 싶었는데 V자 모양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폭은 크지 않고요.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는 정도긴 한데 일단 우리 시장 오늘도 좀 견조하게 버텨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어제하고 또 정반대네요. 외국인이 이 거래를 연속으로 사주다가 오늘은 1,341억 원 물량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삽니다. 1,027억 원. 금융투자는 오늘도 팔지만 어제 연기금이 오늘 들어 가장 큰 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어마어마합니다. 1,578억 원이나 연기금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에서. 진짜 구원투수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196억 원 정도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개인도 290억 원 사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봅니다. 자,
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상승폭의 일부를 지금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좋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저점 찍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 관세와 관련해서 기아차가 타격이 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업종 섹터로는 타격이 좀 있었지만 바로 반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만 원 부근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도 오늘도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올라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폭이 큽니다. 4.66%.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에서 다시 30만 원대로 올라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포스코가 24만 원대는 지켜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SK텔레콤부터 KB금융까지는 소폭씩 상승하는 가운데 네이버와 삼성물산 빠집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또 11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4% 가까이 빠집니다. 삼성물산 역시 92,000원대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와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 하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고요. 700포인트 전후로 움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움직임이 그렇게 급변하진 않습니다. 701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 697입니다. 위아래로 4포인트밖에 진폭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그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조치 확인해보면 개인만 삽니다. 어제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개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적습니다. 15억 원 매도. 투신이 주로 매도하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91억 원 매도 물량 쏟아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반등 성공합니다. 그리고 CJENM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신라젠, 보합,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사실 유상증자 이 이슈가 좀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상증자 가격이 워낙에 할인율이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헬릭스미스의 주가가 도통 회복이 되질 않는 모습이고요. HLB는 7만 원 회복한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6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6위 종목 메디톡스 어제 상승폭이 꽤 컸는데 오늘 반 정도 돌립니다. 펄어비스 역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특징주로 나오면서 실검에도 올라오고 아스달연대기 시청률 거기에 제일 위에 상단의 기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하락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바로 반등이 좀 나와줍니다. 장중에 3%대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의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너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9만 원대부터 6만 5천 원대까지 수직 낙하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돌림 현상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엔 작가가 3회부터 좀 주목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0.19% 올라가고 있고요. 휴젤은 0.63%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SK머티리얼즈 하락하는 가운데 ABL바이오, SFA, 파라다이스, 제넥신까지 올라가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일제히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낙폭이 컸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도 꽤 큽니다. 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 나왔는데 오늘도 하락이 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180원 무너지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합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시장이 좀 잘 버텨주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생각보다 버틴다라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지난 거래일 나스닥의 급락 그리고 한국의 1분기 GDP 하향 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간의 주가 조정 등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에 따른 이런 유입이 좀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역시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측면 등과 더불어 개인이 좀 매수를 주도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IT 업종 위주로 좀 순매도하는 등의 여파가 이제 시총 상위 IT 대형주들의 약세를 좀 이끌어내는 모습이고요. 정부의 대지열병 방역 강화에 따른 석회 사용 증가 기대감 등에 따른 석회 관련주들의 강세라던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휴대폰 부품 주들의 이런 강세 등이 시장 내 특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과 이제 기관이 매수를 좀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러한 그 종목별 장세를 좀 이끌어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이런 우려감이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 역시도 좀 특징적이었다. 좀 일단 그렇게 좀 전반적인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체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은 특별히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단 상승과 더불어서 추세가 깨지지 않은 측면 등과 더불어 최근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요인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 활용 범위가 기존의 PC라든가 모바일 수요에서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등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한 수요로 향후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체들의 실적 역시도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역시도 관련주들에 있어서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 국내 상장 종목 가운데에서는 세 종목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S, 더존비존, 그리고 KINX 이 세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간 그룹 이슈라든가 노이즈 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노릴 만한 종목군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존비존과 KINX도 역시도 주가 눌림 시에 모아가는 형태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일단 이들 세 종목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업종군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슈 점검해 주시면서 업종 그리고 종목 얘기까지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5월 20일에 네. 한국거래소가 정기 변경 관련해서 확정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6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정기 변경이 이뤄집니다. 일단 관련 뉴스 검색해 보시면 관련 종목들 세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위주에 따른 수급적인 특징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KRX 300 지수가 변경이 됩니다. 일단 우선 이 중에서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정기 변경에 따른 편입 종목들에 있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은 총 4종목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 애경산업, 신세계인터내셔널, 휠라코리아 이 4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과 더불어서 수급적인 관찰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총 12종목이 편입되고 또 12종목은 편출이 됩니다. 일단 편입 종목군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의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가운데에서는 올릭스라든가 유틸렉스, ABL 바이오 등에 따른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로 저점 매수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이 좀 오르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좋으면서도 불안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일정 매매 형식으로 좀 이벤트를 좀 계속 점검해 보시는 차원에서의 매매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내일입니다. 일단 국내 ESS 관련 화재 원인 관련하여 원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언론 보도라든가 그간의 이런 언론 조사위에서 나온 결과로는 배터리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 가운데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원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배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 내일 발표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선은 내일 발표를 기점으로 그간 투자 심리를 눌러왔던 요인이 일부 해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최근 거래일 이러한 기대감 등에 일부 유입된 점 등과 더불어 좀 주가 반등 나온 점도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오후장에서의 접근 후 내일 이런 조사위의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 시나리오를 좀 감안해 본다면 좀 단기 매매도 가능한 그런 이벤트 매매로 좀 활용해 보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좀 주가가 좀 상승이 좀 세게 나온 점 등과 더불어서 오히려 대형주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중점으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오늘의 상승을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 여지가 내일 좀 주가 추이가 양호한 종목군들은 좀 다시 한번 추리시면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중점으로 좀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밤에도 이벤트가 또 있더라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카고 연설 예정이 돼 있고 보니까 지금 통화정책 운영을 검토하는 그런 회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슈가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까? 네, 오늘 오후 10시 40분이죠.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까지 FRB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책 운용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금융 당국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금융 완화로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소폭 수정할지,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장기 금리까지도 조작하는 새로운 금융 완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해외 경기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표면화될 경우 적절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는 점을 시사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과거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를 보면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이었지만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펀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면은 6월보다는 9월에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아닐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혀오면서 물가에 미칠 영향 확인하려면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겁니까? 네, 그 연준 안에서도 발언권이 상당히 센 신중한 비둘기파들이 최근 들어와서 정책 방향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의 브라드 총재, 그리고 시카고 연준의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책 금리가 부당할 정도로 높다. 그래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단위 노동 비용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노동 생산성으로 나눈 그 증가율을 보면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내년에도 물가는 지금보다 더 둔화되는 좋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가 하락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전부 25% 관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미국 내에서는 11%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6.3유엔에서 현재 7유엔 전후까지 11% 정도 올랐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상승분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축소가 된다면 투자가 기업, 가계의 모든 심리가 악화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조기에 금리를 낮춰줬을 경우에 기업은 기업과 가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감소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을 지금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경기 둔화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데 반대하는 매파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반대하는 매파들은 목소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매파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예.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보지만 올해는 여전히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의 그 정책 여유를 주면은 무역 전쟁이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이 계속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지지율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요. 또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곧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발표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상당히 쉬운 환경에 젖어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을 자극시키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적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의 트리거는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G20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월은 아무래도 18일부터 19일까지 FOMC가 있는데요. G20 정상회담이 6월 28일, 29일에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시기가 G20 이전에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섣부르게 어떠한 변경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2차례, 바클레이즈는 3차례 이 대형 IB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섰거든요. 그 얘기대로 만약에 금리 낮추면은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게 됩니까? 네, 현재 그 페더럴 펀드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요.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비율이 현재 98%까지 높아졌습니다. 경기 하락 우려로 인해서 일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 플래티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최근 그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질적 도피 현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신냉전에 따른 금융 혼란이 있기 때문에 FRB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혼란의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FRB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중국과 휴전을 해야지만 해소가 된다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결국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G20 회담 때까지 없다면은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은 2.5%를 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4차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동한다면은 6월이라도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은 2% 하한선까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자금들이 질적 도피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하이힐드 채권으로 지금 자산들이 움직임이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주식 팔고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그 WDB에서 싱글 B 등급의 회사채로 구성된 하이힐드 채권이 최근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월 말 기준으로 8.7%의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2.1%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트리플 C 등급보다는 비교적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디폴트율도 2%대로 무척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들이 최근 좋아지면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하이힐드와 관련된 회사채뿐만 아니라 여기에 외환 거래를 이용해서 고금리 통화인 그 브라질 레아라 같은 경우를 조합시켜서 새로운 자산 운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IB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에 플러스 환거래 프리미엄이 더했을 경우에는 10%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올 한 달만 29B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이동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 자금 이동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변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던지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비둘기파 메시지를 던진다면 파월 풋이라는 게 이번에 좀 작용을 할까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심리적 지지선이 25,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요. 또한 그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같은 경우에도 19선까지도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이테크 산업 동향에 민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 지지선인 13,000선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된다면은 기계적인 AI 알고리즘 거래가 다시 작동이 되면서 초단기 고밀도 거래라고 하는 HFT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이지만 너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요. 여전히 FF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팔풋에 대한 기대가 주가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S&P 500 기업들의 예상 주가 수익률은 현재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의 평균치인 16.5배를 지금 하회한 상태고요. 또 향후 기업들의 실적 추세, 그러니까 모멘텀을 알려주는 리비전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국면을 지금 벗어난 상태입니다.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악수를 하면서 만날지 아니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리먼 쇼크처럼 세계 경제는 항상 크고 작은 난제에 맞닥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전진해 왔는데요. 미중 문제가 꼬였을 경우에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계 경제는 연간 3%대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내년부터 시작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구체화된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증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멕시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멕시코에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애매한 이게 상황입니다. 뭐 불법 이민자나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 때까지 계속 올린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약간 목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세계 경제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텐데 이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30에서 40만 명 정도가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멕시코 수입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 10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5%포인트씩 매달 올라가서 10월 1일까지 2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로부터 수입 금액이 무려 3,528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미국 전체 수입액의 13.7%고요. GDP 규모로는 1.7%에 해당됩니다. 전체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물가는 0.4%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미국 GDP는 0.2에서 0.3% 정도 하락하는데요. 아무래도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멕시코에 압박을 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조치로 보여지고요. 만약 시행이 됐을 경우에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싼 인건비를 찾아서 멕시코로 지금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내 무역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받을 영향이 상당히 크고 정책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실제 그 25%까지 관세가 부과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좀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멕시코 관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